앞에가 5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가. 그죠? 스프링에서 자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유리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가 나오고.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걸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태도까지를 전문 처리 과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전문 처리 과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문제 인식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동의의사 결정 과정이다 이렇게 동의의사 결정 과정. 지난 시간에 쭉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서 살펴봤고, 우리 정보 처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의 설명을 했고, 이해를 하면서 두 가지 과정을 우리가 이해 단계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 그랬죠. 첫 번째가 지각적 조직화였고, 그래서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각적 조직화,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각적 해석,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각적 구조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조화된 상태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 기억이라는 놈입니다. 기억. 기억도 굉장히 공부 주제로 많이 쓰는데, 우리는 기억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기억을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논문을 잘 안 쓰지만,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기억을 가지고 논문을 많이 써요. 뇌에다가 또는 이렇게 안구가 확대되는 정도를 가지고서 반응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기억 심리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기억을 가지고 논문 쓰는 게 쉽지 않아요. 기계를 도입을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우리 기억은 장기 기억하고 단기 기억으로 나눕니다. 자, 숏텀 메모리가 나와 있죠. 우리 단기 기억 한번 치시고, 자, 단기 기억은 정보 처리의 기능을 가지며, 장기 기억은 정보 저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 단기 기억은 처리에다 동그라미 주시면 되고, 장기 기억은 저장에다 동그라미 주시면 되겠네요. 34페이지입니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처리 기능을 하는 게 단기 기억, 그 다음에 저장 기능을 하는 게 장기 기억이다. 자, 장기 기억에는 소비자가 정보 처리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기 소비자가 정보 처리 과정과 이 정보 처리 과정에서 주의, 이해, 태도 요것들이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는 기억으로 가는 건 아니고,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만이 여기 기억에 가치가 있는 처리가 되는 거죠. 기억, 이해, 정보 처리 과정에서 태도에서 태도 결과가 기억에 저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구매의사결정 과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태도가 형성된 다음에 이 태도가 기억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정보 처리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보 처리 과정에서는 뭐고요? 주의, 이해, 태도고요. 주의, 이해, 태도 과정에서 장기 기억에 정보 저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태도가 장기 기억에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일단 여기서는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태도, attitude인데요. attitude. 제가 자꾸 그 바로 안에 나와 있는 영어를 읽는 이유는,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너무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거든요. 다른 단어로 못 바꿔 써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attitude는 뭐냐 그랬더니, 한 개인이 한 대상에 대해서 갖는 긍정 혹은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 긍정 혹은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 그랬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 불호, 이거를 우리가 태도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거,
정의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태도 형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자, 가장 전통적인 견해는 인지적 학습이요.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인지적 학습. 그 다음에 거기 PC바인 태도 모델. 우리가 이제 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인지적 학습이고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는 이제 여기 인지적 학습 이론만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태도 형성, 태도는 나중에 두 가지로 공부를 한 거거든요. 태도는 하나는 뭐냐면 이 태도가 만들어지게 하는 요인이 뭐냐, 그 태도 형성 요인을 공부합니다. 태도 형성 요인, 요 태도를 만들어지게 하는 요인이 뭐냐, 태도 형성 요인이 나오게 되고, 그럼 태도 형성 요인을 크게 나눠 보면 우리가 인지적 뭐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적 반응이라든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태도 형성 요인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 태도가 1차로 딱 성립이 됐는데, 이 태도를 또 다른 태도로 변화시킨다가 태도 변화. 태도 변화시키는 요 요인들이 있다고 해요. 태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이게 태도 변화 요인이에요. 태도 변화 요인이 뭐냐? 이거는 조절 변수가 아니라 여기 이제 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니까 조절 변수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 태도가 있었는데, 요 상태에서 태도가 성립된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자극을 받는 거죠. 이런 자극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태도 변화가 이게 뭐예요? S가 되고 R이 되는 건데, 여기 S와 R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극이 뭔가 이 사람의 속에서 뭔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거기 여기 저게 똑같이 여기에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블랙박스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도에 관련된 연구는, 우리가 태도 공부는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고, 태도를 변화하게 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태도 변화 요인이에요. 두 가지를 태도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이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인지적 학습 이론이 있다 이런 얘기 하나로. 인지적 학습 이론이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라는 얘기예요? PC바인의 다속성 태도 모델. 다속성 태도 모델.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 왜? 뒤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만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35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그 개인적 영향 요인과 환경적 영향 요인 위쪽에 보면은 세 번째 줄 보면, 특히 소비자는 광고 등의 설득 메시지에 노출되는 경우 매우 저관여 상태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저관여이더라도 태도를 형성 변화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태도를 형성 변화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시면 되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란 말이야. 여러분 책에서 지금 우리 아까 그 28페이지에 보면은 태도라는 걸 여기 위쪽에다 연결해 놓고, 여기 대학교까지다 여기 구매 의사결정권에다 연결을 안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저관여여도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태도가 형성이 된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태도가 일어나기 전에 행동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행동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 의사결정권에다 못 집어넣을 거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태도가 형성이 되고,
이 태도를 기반으로 해서 뭐가 일어나요? 행동이 나타난다.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고관행은 당연히 이렇게 고관행은 굉장히 어떤 행동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정보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관행의 경우에는 반드시 태도가 먼저 이루어져. 그 다음에 행동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태도가 먼저 나오고 행동이 나중에 나오니까 의사결정 과정 예전에는 집어넣었어. 저관에도 이렇게 태도가 나온 다음에 행동이 나온다고 설명을 했단 말이야. 저관의 경우에도.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그렇고 우리도 어떤 뭐 별로 이렇게 굉장히 뭐 한 100원짜리, 1000원짜리 이 정도는 그냥 저게 어떤 제품일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일단 한번 써보지 뭐 이런 경우도 사서 한번 써보지 뭐. 그리고 써봤더니 괜찮네. 그러면 나중에 또 사는 거지. 괜찮네가 뭐예요? 태도. 그러니까 뭐예요? 행동이 먼저 일어나고 태도가 나중에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 저관해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 저관해인 경우에는 요렇게도 되지만 요렇게도 된단 말이에요. 태도가 형성된 다음에 행동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가 그 얘기야. 저관해일지라도 태도가 형성,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라고. 거기에 보면 특히 우리가 소비자는 거기 특히 소비자는 광고 등의 선택적 메시지에 노출되는 경우 저관여 상태에 있더라도 먼저 태도 형성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관여는 무조건 행동 태도 이렇게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광고 자극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아니 우리는 태도를 형성이 돼야 태도가 형성이 돼야 행동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아니 저관여의 경우에 행동이 일어난 다음에 태도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자극물을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쓸 필요가 없다고 저관여의 경우에. 왜냐하면 행동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판단할 건데.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저관여의 경우에도 뭐예요? 마케팅 자극물을 보낸다. 즉 마케팅 전략을 편다고요. 그 이유는 뭐야? 우리가 태도가 먼저 형성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죠?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영향 요인과 환경적 영향 요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거는 지금 여기 앞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게 아닌데 여기에 지금 개인적 영향 요인과 환경적 영향 요인 그 뒤에다가 바로 열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기는 우리가 그 조절 변수라고 써놓으세요. 조절 변수.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조절 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할 때 예를 들면 노출된 다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관여도가 높거나 뭐 이런 것들 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관여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조절 변수 요인이라고. 그러니까 요때 설명할 때 여기서 고관의 경우, 저관의 경우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고관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모르고 있으면 여기서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절 변수 중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것들만 앞에서 지금 1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관여도죠. 관여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서울행동문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여도는 만병통치약이야. 우리 논문 쓰는데 조절 변수 전혀 쓸 거 없으면 관여도 씁니다. 그 정도로 관여도는 막강합니다. 그래서 관여도를 쓰면 되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관여도 어떻게 정의를 하라고 그랬냐면 세 가지 키포인트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관련성 정도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정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 그죠? 특정 상황에서 세 가지 들어가야 된다고. 관련성 중요성인데 거기 우리 한 6번째 줄 가보면
관여도는 해가지고 관여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어진 상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특정 대상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개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그거의 중요성 지각적, 그걸 우리가 관여도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는 요 세 가지가 느끼는 중요성 정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관여도가 다 달라진다는 거지. 사람이 달라지면 관여도를 다르게 느낄 수 있고, 제품이 달라지면 관여도 다르게 느낄 수 있고, 상황이 달라지면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냥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내가 선물을 하려 그러면 고관여가 되고, 내가 쓰려 그러면 저관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 건강에 해당되는 거는 남한테 줄 거는 좀 저관여고, 내가 먹을 거는 고관여가 될 수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상황, 그 다음에 누가 판단하느냐, 그 다음에 대상이 뭐냐, 제품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관여도는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고관여 제품, 저관여 제품, 이건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품이 주어져야 되고 상황이 주어진 상태에서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고관여입니까, 저관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모르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 스마트폰이 있잖아. 이 스마트폰을 내가 잃어버렸어. 그럼 스마트폰을 새로 구매해야 돼. 그러면 정재 씨 입장에서는 이 스마트폰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냥 중요해. 그러니까 뭐냐면 정재 씨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야. 개인이라는 거는. 근데 만약에 굉장히 굉장히 이런 거 그냥 선물로 받을 정도 이런 거 인사하면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 달라지고, 또 이게 만약에 스마트폰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태블릿이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걸 내가 쓰기 위해서 느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남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살 때 하고 요거에 대해서 느끼는 중요성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게 관여도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논문 쓰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고관여 제품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 느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논문에다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원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이 인발브먼트 프로덕트 이 말은 없어. 그냥 하이 인발브먼트가 있는 거야. 고관여가 있는 거지 고관여 제품이라는 건 없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런 게 실수하기 좋아요. 그래서 perceived personal importance, 그러니까 지각된 개인의 중요성 정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한 개인에게 있어서 관여의 정도는 대상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세 가지가 달라지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 밑에는 읽어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관여도는 거기 두 번째다 여기 보니까. 자, 관여도는 연속적이며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그러니까 고관여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여 정도가 1, 2 이렇게 크기로 이렇게 딱딱 자를 수는 없어. 연속적인데 이렇게 중간에 계속 이어져 있는 개념인데,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끊어진 개념으로 여러분이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조절 변수로 쓸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관여도는 뭐로 측정을 하지만 측정 자체는 연속 척도로 측정을 해요. 연속 척도로 측정을 하지만 나중에 분석을 할 때는 이거를 그룹으로 명목 집단으로 명목 척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 변수 예를 들면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내가 조절 변수 관여도 쓴다 그러면 관여도는 측정은 뭐예요? 1점부터 7점까지 해가지고 연속 척도로 측정하지만 나중에 이거를 관여도로 두 개 분석하기 위해서 high involvement and
로우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원래는 무슨 개념이야? 연속적인 개념이라고 반영하는 것은 하이 인바이러먼트, 로우 인바이러먼트는 원래는 없어요. 우리 분석의 편의상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이면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편의상 하이 인바이러먼트, 로우 인바이러먼트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고관여이면은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했어요. 고관여이면은 이런 구매의사결정 과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건강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고관여이면 다 들어가고 저관여이면 이 중에서 몇 개가 떨어져. 이해하시겠어요? 저관여이면 이 중에서 생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매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했어? 짧아지겠지. 그러니까 빨리 판단한단 말이야. 저관여있어. 이해하시겠죠? 여기 짧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예요? 행동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태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고관여하고 저관여는. 그래서 읽어만 볼게요.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제품군에서 선택할 브랜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할 때 관여도가 높으면 낮은 경우에 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신중해진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거 써놨잖아요. 어떻게 써놨냐면 지난번에 기억이 나실 거야. 우리가 고관여의 상태가 되면 세 가지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관여도의 정의에 따라서 뭐라고 했어요? 중요성 또는 관련성이 높게 지각한다. 관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고관여이면 저관여에 비해서 뭘 많이 해요? 정보 처리를 더 많이 하겠지. 그렇죠? 정보를 처리하는 양이 많아. 그래서 뭐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외적 정보 탐색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달랐어요? 잘못 샀을 경우에 느끼는 위험.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perceived risk, 지각된 위험이라고 얘기했죠. 지각된 위험이 어쩌다는 얘기예요? 높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고관의 경우에는 세 가지를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노력을 하며 신중해진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관여도가 높은 제품군의 광고에 노출이 되면 낮은 제품군의 광고에 노출되었을 때 비해서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깊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 양이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한 브랜드에 대한 태도 형성 또는 변화 과정이 관여도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관여도에 따라서 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모형이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 정교화 가능성 모델입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정교화 가능성 모델.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줄여서 ELM이라고 얘기해요. Elaboration Likelihood Method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써는 게 아닌데 여러분 찾으세요. Elaboration Likelihood Method. 그래서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 ELM 굉장히 많이 나와. 우리 지난 학기에 논문 스터디 들었던 사람들은 지난 학기에 졸업한 사람들 중에도 관여도 이게 정교화 가능성 모델 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연구 모형에. 그러니까 그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거기 태도 형성과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여도가 영향을 미치는 걸 설명하는 이론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관여도를 아까 결정한 게 세 가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특정 상황에서, 그죠? 특정 대상에 대한 한 개인이 가지는 중요성 정도 이렇게 평가했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 그래서 거기 관여도 결정 요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개인, 대상, 상황 세 개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죠? 그거 세 개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개인적인 요인 이렇게 나와요. 개인적 요인.
동그라미 치시고 38페이지에 가봐도 2번에 보면은 제품 요인, 제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상황적 요인, 39페이지 상황적 요인, 상황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들에 따라서 관여도를 부르는 이름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관여도가 세 가지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그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름 붙여지는 이름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안 그러면 관여도를 어떨 때는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어떨 때는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여러분이 고민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관여도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관여도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겠죠? 자, 첫 번째는 개인적 요인에서는 거기 진하게 나와 있는데 지속적 관여라는 용어가 나와요. 지속적 관여. 지속적 관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밑으로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품 요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38페이지에 가면 지각된 위험, perceived risk라는 게 나와. 여기 나왔네. 아까 우리 공간이면 지각된 위험이 높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지각된 위험. 그 다음에 상황적 요인에 가면은 우리 39페이지에 가면 상황적 관여 이렇게 나와요. 상황적 관여. 그래서 이렇게 관여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인에 따라서 불려지는 이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그걸 같이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지속적 관여가 뭔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제품에 대한 관여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신제품 맥주 광고에 처음으로 노출된 경우에 평소에 맥주를 즐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그 광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지.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뭐야? 고관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 밑줄 개인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갖는 관여를 지속적 관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상시에 내가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 그런 사람들은 그거와 관련된 광고에 노출이 되면 그 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지속적 관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enduring environment, 영어로는 enduring environment, 지속적 관여라고 얘기합니다. 지속적 관여.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지속적인 관여, 지속적 관여가 그런 뜻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 관련해서는 지속적 관여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관여도 영향을 준다. 광고에 대한 관여도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품 요인. 그럼 지각된 위험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중요한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에 높게 관여되겠죠. 또한 자신에게 즐거움과 쾌락적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에 대해서 높게 관여합니다. 그런데 이는 제품의 객관적인 혜택과는 거의 무관한 주관적인 것이고, 또한 소비자는 제품과 관련해서 높은 수준의 지각된 위험을 가질 때 그 제품에 보다 높게 관여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잘못 샀을 때 큰일 나. 내가 온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샀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해질 거 아니야, 당연히. 그죠? 아니 내가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 제품을 샀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쩌겠어? 굉장히 그 제품 사는데 신중을 기할 거란 말이야. 정보 처리도 많이 할 것이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 지각된 위험이라고 하고, 자, 소비자는 제품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지각된 위험을 가질 때 그 제품에 보다 높게 관여됩니다. 지각된 위험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관여도가 높다. 그런 얘기. 그래서 거기 지각된 위험이란 정의를 해놨어요.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함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결과에 대한 불안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작동을 안 할 줄 몰랐네. 그런데 작동을 안 해. 돌아버리지. 그렇죠? 그게 지각된 이유예요. 불안감. 이게 잘못 샀으면 어떡하지? 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밑줄 그어봅니다.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결과에 대한 불안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퍼시브드 리스크를, 이 불안감을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인데 이거 그냥 퍼시브드 리스크 해가지고 지각된 위험 이렇게 쓸 수 있느냐 변수에 여기에 그게 못 쓴다는 얘기야. 왜? 지금 이 불안감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그 위험들이 각각의 이름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성능 위험, 신체적 위험, 심리적 위험, 사회적 위험, 그 다음에 시간 손실 위험 뭐 이렇게 지금 여기에 구분되어 있는 것만 해도 지금 6가지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각된 위험 이렇게 변수에다 논문에다 쓸 수는 없고 이 중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위험을 여기서 변수를 찾아서 써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지각된 위험이 뭐뭐 있는지가 대표적으로 6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면 어떻게 내가 이런 기능이 있을 줄 알고 샀는데 그 기능이 작동을 안 해. 안 할까 불안하잖아. 그죠? 그 성능 위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제품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이쪽을 걸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새 차하고 중고차 살 때 비교해보면 중고차 살 때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뭐 이게 작동 안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신체적 위험. 신체적 위험은 그 제품의 사용 결과 소비자가 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그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잖아.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위험을 내가 느낄 수도 있다고. 그렇죠? 아니 이게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이거 더 몸에 좋으려고 먹었는데 잘못된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되게 안 하시네. 그 제품의 사용 결과 소비자가 해를 입을 가능성. 그러니까 사용한 결과가 내가 몸에 다칠 이런 불안감, 응? 몸에 해를 끼칠 그런 불안감을 신체적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예요? 부작용의 염려 때문에 주저하고 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살펴보는 것도 이와 같은 염려 때문에 그래.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 위험을 지각하게 되면 그럼 유통기한이라든 뒤에 써져 있는 걸 자세히 보게 되는 거지. 구성 성분이 뭐가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지각된 위험이 높으면 어쩐다는 얘기야? 정보 탐색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사회적 위험, 소셜 리스크가 있는데 자, 소셜 리스크는 뭐냐면 우리 요거 건소적 논문 쓰잖아 지금 과시소비 하잖아. 과시소비에 관련된 것이 뭐냐면 사회적 위험이라고 사실. 근데 사회적 위험은 생각지도 안 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 보면은 제품 구매가 다른 사람들 특히 중요한 중고 집단으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위험. 그러니까 야 너는 뭘 그런 걸 다 사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물어본 거지. 야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그런 거에 넘어가냐? 근데 지금 저는 굉장히 잘 넘어가요. 마케팅 교수가 정말 잘 넘어가는데 나는 사회적 위험이 없어. 왜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평가할 걸 고려를 안 해. 근데 다른 사람이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 샀을까 봐 굉장히 고민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샀는데 와이프가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해외 여행 가면은 선물을 안 사거든요. 와이프 선물을 안 사. 왜냐하면 선물 사갖고 가면 이런 거 쓰지도 않는데 이러는 말이에요. 나는 선물 주려고 기껏 사왔는데 비싸게 도 사왔는데 뭐 이런 걸 사와야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사. 자, 사회적 위험.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내가 중요한 중고 집단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위험이야. 그러면 이제 중고 집단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중고 집단은 뒤에 나와. 중고 집단,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중고 집단은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은 교수인데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교수라는 그 집단이 중고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기준이 되는 집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외제품을 사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식해서 주저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위험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국립대 교수들이 외제차를 못 탔어요. 아니 국립대 교수가
외제차 타면 돼?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외제차 타고 싶어도 못 샀어.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없지 않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재무적 위험, 파이낸셜 리스크인데 소비자가 구매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자신의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클 때, 가처분 소득은 뭐예요? 가처분 소득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뭐예요? 세금 내고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요. 처분이 가능한 소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처분이 가능한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예를 들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요 한 가지 제품을 사면 여기에 한 80%를 써. 그럼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파이낸셜 리스크. 자, 여러분 뭐 나왔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우리 뭐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죠. 우리 뭐 경제학도 배웠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관세 문제가 굉장히 크죠. 자, 여기 이제 K기업이 US 소비자에게 이제 물건을 수출하는 겁니다. 수출하면 K기업이 물건 수출할 때 관세를 몇 번 물어요? 두 번 물어. 두 번. 하나는 수출 관세. 국경을 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띱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들어가면서 수입 관세를 떼요. 세금을 두 번 떼는데 우리나라에서 떼는 세금은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세금 뜯으면 물건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미국 가서 경쟁력이 없잖아. 경쟁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금에 대해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제로야.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다 곱하기 0 해버리면 세금이 0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관세가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수출 관세를 영세율을 하고 있어. 그럼 문제는 뭐예요? 수입 관세다. 수입 관세. 수입 관세가 몇 프로? 25%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15%로 지금 잠정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25%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15% 플러스 3,500원. 요거는 현금 투자를 우리가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그죠? 그러면 3,500억 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찍어서 주면은 거기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뭘로 받아야 돼? 달러로 줘야 돼. 기축통화로 줘야 돼. 기축통화로. 그럼 우리가 달러를 줘야 돼. 그럼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걸 뭐라 그래? 외환 보유고라고 그래. 근데 이 외환 보유고가 3,500불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외환 보유고에 거의 한 80% 정도 해당해. 그럼 요거를 여기 미국에 주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외환 달러의 보유량이 몇 퍼센트밖에 안 돼? 20%밖에 안 돼. 그러면 누가 기다려? IMF가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요것이 딱 노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니네 외환 보유가 그 정도면 니네는 디폴트네. 집을 부르는 국가. 집을 부르는 국가 선언을 해버리면 그때는 우리 옛날 또 김영삼 대통령 시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3,500불을 이걸 왜 약속을 하고 왔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3,500불에 대해서 뭐냐면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말로만 주고받는 거여가지고 한 여기에 뭐 예를 들면 5% 내지 10% 정도는 그 당장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뭐 향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기업 투자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보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해왔다. 약속을 하고 왔는데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현금으로 바쳐라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래놓고 투자를 하고 나서 여기 투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미국에 있는 기업 여기 US 기업에 요 돈이 투자가 되겠죠. 요 기업에 투자가 되면 이 기업에서 뭐를 벌어들이겠어요? 이제 수익이 날 거 아니야? 그럼 수익을 뭐에 투자에 대해서 배당을 받겠죠. 근데 이 배당의 90%는 자기들이 가져가요. 그 10%를 우리 주겠다. 도둑놈들 아니야? 나는 이런 아니 왜
사람들이 나는 정말 요즘 사람들은 정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지금은 우리는 최대한 삐댈 때까지 삐대 보는 거예요. 지금 막 계약을 빨리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계약서를 빨리 쓰라고 그래? 내가 그걸 올리다가 말하는데 뭐 영국에 아니 내가 글을 올리려다 하는 게 아니고 영국에 경제학자가 글을 썼어. 한국 같은 경우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 한국하고 미국은 뭐가 맺어져 있어요? FTA가 맺어져 있어요. 자유무역 협정이 이루어져 있다. FTA가 뭔데요? 양 국가 간의 수출 수입 물량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말자는 거야. 관세가 제로예요. 관세를 철폐하는 조약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 제로였어. 제로였는데 느닷없이 이유도 없이 15% 들고 나오고 25% 들고 나오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깨졌어 사실은.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정부 지금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정부를 욕해야 되는 거야. 이놈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놈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현실로는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왜 미국기를 들고 다니지? 그 이번에 그 죽은 애 있잖아. 그 누구죠? 저기 미국의 그 우주의자 있잖아. 무슨 얘 암살이 있잖아. 네. 그 젊은 친구 하나 죽었잖아. 네. 그거 막 우리 그 저기 그 도로에다가 추모 공간 만들어 놓은 거 알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서명을 빨리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영국의 그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야. 연표에서 25% 주더라도 어떤 이게 수출 관세라는 게 그거잖아요. 자 봐보세요. 여기서 내가 100원의 원가가 들어가지고 미국에 여기서 25%를 매겨. 그러면 여기서 물건이 얼마짜리가 되는 거야? 125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을 내가 여기다 붙이겠지.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미쳤다고 내가 세금 내주고 이거 75원에 팔겠어요? 그렇게 안 팔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125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미국의 소비자는, US 소비자는 100원에 사서 쓸 거를 125원에 사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도 관세 높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도 굉장히 관세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 문제는 아니 여기 소비자들도 그런 문제로 그럼 우리는 가만히 놔두고 이게 계속적으로 25%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손해예요. 나중에 가면 장기적으로 가면 놔둬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면 여기 영국 학자는 뭐냐면 이러면 니네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3,500을 주지 말고 15% 하느니 25% 맞춰가지고 이거 10%만큼 관세를 더 기업이 지불하게 되면 10%만큼 지금 15%보다 더 많은 자기들이 이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잖아. 그럼 이 3,500불에서 이 기업에게 지원을 해줘 그래라. 이게 논리적으로 더 맞아. 이거는요, 이렇게 지원해줘봤자 얼마밖에 안 되냐면 30억 불도 안 돼요. 이 관세 차이를 지원해줘. 그건 진짜 성질 같아서는 야 새끼야 안 해. 이러고 싶어. 근데 우리는 뭐가 이렇게 걸려? 이게 미군이 들어와 있는 거야. 문제는. 왜 국방비로 때려버리거나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개별 상품 관세를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움직임들이 약간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거기서 뭐냐면 지금 자동차가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은 거기 서명을 해가지고 일본은 4천억 불이에요. 근데 일본은 4천억 불도 괜찮아. 왜? 이 사람들은
일본 돈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왜? 일본 통화 재팬니스 엔도 기축통화죠. 근데 우리나라 돈은 기축통화가 아니야. 무조건 달러로 바꿔야 돼. 우리는. 근데 일본은 요 4천억 불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 15%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자동차에 대해서. 근데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개별 상품관세를 해서 반도체 같은 데 50% 때리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세상에 이런 도둑은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국말 못 알아듣니까.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제일 좋지? 파이낸셜 리스크. 이 파이낸셜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매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자신의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클 때는 같은 위험이다. 그래서 재무적인 파이낸셜 이윤이 커지면 여기 예를 들면 관세를 높게 부담하면 할수록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더 품질을 따지겠죠. 그럼 지금 수입 물품이 작은 물품에 대해서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은 품질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낸셜 리스크를 고민을 하더라도 수입 물품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없는데 지금 고집을 피우고 이런 상황이라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뭐 그런 시사적인 내용들을 좀 들으세요. 이제 성인이잖아, 성인.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파이낸셜 리스크, 파이낸셜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라가 작으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25% 매기면 우리도 니네 미국에서 오는 거 25% 매겨야 되지. 그런 말을 못하고 있잖아. 중국만 얘기하고 있어. 중국은 보복관세라는 얘기로 하고 있어. 우리는 말을 못하고 있어. 그게 다 뭐냐면 지금 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방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참 약소국의 서러움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 손실 위험입니다. 제품 구매가 잘못됐을 경우에 다시 구매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한 염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쁜 사람일수록 시간 손실 위험을 크게 지적하겠지. 그죠? 다시 사야 되니까. 그죠? 바쁜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뭐냐면 시간 손실 위험이 언제 제일 커요? 논문 심사 바로 앞두고 있을 때. 이거 날아가면 어떡하? 여기도 저장하고 저기도 저장하고 그때 다 날아가지. 그래도 시간 손실이요. 지각된 이론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6가지 나와 있고 6가지만 있는 건 아니야. 더 만들어내면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봐보면 여기에 나오지 않은 위험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이제 여러분들 지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가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상황적 요인 보겠습니다. 상황적 요인. 자, 관여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는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평소 음악을 즐기지 않아서 오디오 시스템에 관심을 갖지 않던 소비자도 자녀를 위해서 오디오 시스템을 구매하고자 하면 일시적으로 이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관여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개인적인 거는 지속적 관여였잖아. 근데 여기 상황에 관한 것은 뭐라냐? 일시적인 관여.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생기는 관여도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상황적 관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진다. 일시적이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비해서 선물로 주기 위해 구매할 때 일시적으로 또 동그라미 치시고 그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져서 선택에 보다 고민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상황 동그라미 치시고 이런 관여를 상황적 관여, situational environment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황적 관여의 대표적인 게 거기 뭐냐면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이야. 평상시에는 초콜릿 뭐 이야기가 안 그래도 사람이 꼭 발렌타인데이만 되면 초콜릿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죠. 그게 상황적 관여.
이해하시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뒤에 구체적인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관여도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이런 관여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 관여도 측정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면 논문에 이렇게 척도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척도 개발 스케일 디벨로프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척도 개발이라는 논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애국심 얘기하는데 애국심이 뭐야? 당신은 애국심이 많아? 적어. 이거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할 거야? 그러면 요것들 가지고 측정하면 애국심을 우리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요라고 생각하는 질문 항목들이 있다. 이렇게 질문 항목들이. 그럼 요것들은 나중에 하게 되면 뭐와 뭐를 갖추고 있는 거야?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런 이런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질문 항목들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측정해서 요거의 점수에 따라서 애국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 그 페이트리어티즘 해가지고 이게 이미 개발되어 있다. 관여도도 마찬가지야. 관여도도 이미 이 관여도는 이런 것들 가지고 측정하면 돼요 해가지고 여러 개 측정을 해놨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관여도를 측정해서 배우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관여도 측정은 처음에는 거기 뭐 자이코프스키가 나와 있던데 자이코프스키의 PII 뭐 요거 그래서 Personal Environment Inventory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관심에 대한 관여도에 대한 인벤토리 뭐 이렇게 그 목록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곱 목록을 인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PII라고 자이코프스키가 먼저 이렇게 해서 관여도를 측정하면 되겠다라고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여도가 자이코프스키가 PII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로렌트 앤 카퍼러 그래서 로렌트하고 카퍼러가 관여도를 또 측정을 했어. 거기 두 가지 이렇게 측정을 했고 근데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맞는 관여도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인의 관여도 측정해서 누가 요 책을 쓴 이학식 교수가 41페이지에 1990년도에 그런 그 척도 개발해 놓은 것을 요약해가지고 정리해서 요거 정도만 측정을 하면 된다라고 이 사람이 발표를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가지고 많이 우리나라 논문을 쓰고 있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 쓸 때 설문지 만들 때 여기 항목들은 뭐예요? 이런 척도 개발이 돼 있는 걸 찾아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수정해서 이 문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애국심, 당신의 애국심 정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1번부터 7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관여도 측정 방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해. 이거는 논문으로 이걸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도 있어. 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넓은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척도 개발은 이거는 진짜 기계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생각나는 거 다 물어봐가지고 전부 다 기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관련성, 이 코릴레이션을 계산해가지고 계속 줄여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 뭐 6-7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신뢰성과 타당성이 맞춰지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척도를 개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한번 여기서 보자고 어떻게 됐는지. 자, 소비자의 제품 관여도에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 정보 처리 과정, 태도 형성 과정 등 소비자의 행동이 상당히 달라진다. 그러므로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여도를 측정해야 된다. 관여도의 개념은 그 허버트 크루그만에 의해서 소비자 행동 연구에 도입된 이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했다는 얘기야? 허버트 크루그만이 제일 처음에 관도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 밑줄을 넣으세요. 뭐 외울 건 아니지만 밑줄 좀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관여도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게 누구냐면 크루그만에 의해서입니다. 크루그만. 자, 허버트 크루그만에 의해서 소비자 행동 연구에 도입된 이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측정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진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이코프스키입니다. 자이코프스키의 PII, P2가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우리 시험 이거 문제를 냈는데 그게 P2라고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왔지? PII예요. 자, 그래서 Personal Involvement Inventory입니다. 자이코프스키에 의해서 개발된 PII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관심이 많다, 관심이 없다 등과 같이 7점 의미 차별화 척도. 자, 7점 의미 차별화 척도에 밑줄을 넣으세요. Semantic Differential이라고 얘기합니다. Differential Scale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의미 차별화 척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통계 공부할 때 배우겠지만 의미 차별화 척도는 양쪽이 반대되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형용사를 반대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관련이 크다, 무관하다. 이렇게 반대되는 거. 관련이 많다,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는 관련이 없다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측정하는 것을 의미 차별화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개 항목으로 구성을 했대요. 이 사람은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 점수를 집계 한 것이 그 대상에 대한 응답자의 관여도이다. 아까 내가 얘기 전에 애국심 하려면 이 5가지 문항에 대해서 점수를 합해가지고 이 사람의 애국심을 측정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20개 항목 해가지고. 근데 관여도 측정하는데 20개 갖고 물어봐 보면 다른 것까지 측정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설문지가 많겠어. 그죠? 자, 그래서 한 제품에 대한 관여도를 PII로 측정한 경우에 개인별 점수는 20점에서 140점까지 분포로 나타났고, 그리고 20에 가까울수록 그 소비자는 저관여 소비자로, 그다음에 140에 가까울수록 고관여 소비자로 분류를 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이코프스키 방법 쓸 때는 이해하시겠죠? 어려운 거 없잖아. 자, PII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여도를 측정했는데 조사 제품들 중 자동차와 전자계산기가 관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커피와 시리얼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고 해서 전자계산기, 자동차, 고관여 제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 그랬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조사에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고관여 제품, 저관여 제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논문에서 고관여 제품, 저관여 제품이라고 쓰려면 그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여도를 측정해가지고 거기에서는 고관여 제품으로 뭐 판명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써야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관여 제품, 저관여 제품 없는 거예요. 자, 국내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관여도를 측정해. 국내에서 수행된 한 연구가 누구겠어? 이학시 교수지. 자기를 그렇게 써온 거야. 국내에서 수행한 한 연구에서는 관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이코프스키의 2PII를 이용했고, PII 항목들 중 영어로는 다른 단어이나 의미가 매우 유사해서, 예를 들면 중요하다가 important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아까 우리 significant도 중요한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영어 단어로만 다르지 실제 우리나라 단어로는 같단 말이야. 의미가. 그런 것들을 줄였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고 영어로는 다른 단어이나 의미가 매우 유사해서 우리말로는 적절하게 달리 번역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개 있었다. 이 경우 두 개의 다른 항목도 하나의 항목으로 간주해서 총 12개로 줄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12개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연구에서는 원래 미국에서 개발된 관여도 측정 항목들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조사했는데 두 가지 아까 조사하다 했죠? 신뢰성과 타당성. 그래서 조사했는데 두 가지 모두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써도 좋다. 이런
그 다음에 로렌츠 앤 카퍼러.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봐보세요. 이런 척도 개발해진 거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태도, 뭐 여기 주의, 이해 이런 거 전부 다 뭐냐면 추상적인 컨스트럭트이기 때문에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런 특정한 항목들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이 척도가 개발이 돼 있어. 그러면 이 척도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어떤 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는 이런 식으로 개발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는 다 생략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냐면 관여도는 앞에 다 생략돼 있고 이 제품을 당신이 사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이 부분을 다 생략해놨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야? 당신이 밖에 써라 이런 얘기야. 당신 논문 연구에 밖에 써라 이런 얘기야. 뭐만 빠뜨리지 말아라. 여기에 나와 있는 형용사만 빠뜨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근데 여러분 이 형용사를 빠뜨리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형용사만 쓴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떤 상황, 그 다음에 당신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그 다음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제품에 대한 관여도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내 수업에 대한 관여도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 당신은 지금 소비자임금 특수연구에 대해서 밤 시간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뭐에 대한 관여도가 되는 거야? 내 수업에 소비자 특수연구에 대한 관여도가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 앞부분은 당신 연구에 맞게 조정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뭐 신발, 운동화에 대한 태도 요 설문 항목을 다른데 척도 개발되어 있는 걸 가져와 봐라. 그러면 여기까지 다 찾아가지고 운동화에 대한 태도 물어보는 논문을 못 찾겠어요. 이런다. 그게 아니고 요거는 내가 쓰면 되는 거야. 태도에 대한 척도를 찾으면 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논문에서는 운동화가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한 태도가 나와 있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광고에 대한 태도를 물어봤어. 그럼 광고에 대한 태도 척도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게 아니야. 그냥 태도 척도를 찾아가지고 대상을 뭘 넣으면 돼? 광고를 넣으면 돼.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내가 말해놓구나. 뿌듯하네. 여러분들 가벼운데 아니었어? 가벼운데? 응? 아니 여러분들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갖고 보니까 여기 나온 김에 그래서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척도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그 앞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려고 하면 관여도가 이 세 가지에서 결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걸 물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로렌츠 앤 뭐 캠퍼라고 하고 그러는데 저는 카퍼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로렌츠 앤 카퍼는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 한번 보죠. 일단 우리 자이콥스키는 PII가 20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걸 이학식 교수가 12개로 줄였네.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12개 갖고 하면 안 되지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건 20개로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20개를 갖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뒤로 또 척도를 개발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학식 교수가 이렇게 해놨지만 여러분 우리 보면 스케일 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왔습니다. 잠깐만. 열리기 시작했어. 안에도 없어요. 아, 그럼 이거 좀 할까요? 끄면 더. 아니, 이거 없잖아. 스키 간지가 없다. 이렇게 마케팅 스킬스 핸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14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에 20만 원 정도인데 제가 이런 것도 다 구입해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 쓰는 사람들은 여기 찾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척도를 가지고 활용해서 쓰면 된다. 어? 여기에도 없는 거는 이제 논문에서 이제 뭐 찾아서야 되죠. 이렇게 스케일을 응? 여기에 이제 여기 요런 그 예를 들면 자이코프스키의 PII도 여기 들어있어.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로렌트하고 카퍼는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한번 보죠. 대부분의 관여도 측정 도구가 관여도를 단일 차원의 입각에서 측정하는 데 비해서 로렌트와 케이퍼러는 한 제품에 대해서 관여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관여도를 단일 차원에서 측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일면 의미 있죠. 그죠? 단일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구두를 구매하면서 디자인과 색상에 큰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소비자는 구두 브랜드를 보고 남들이 자신을 판단할지도 모른다는 점에 마음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이해가죠? 그래서 전자는 제품의 실용적 동기와 관련된 반면에 후자는 상징적 혹은 가치 표현적 동기 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 우리 실용적 동기하고 상징적 혹은 가치 표현적 동기하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이것들은 뭐냐면 관점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이 동기를 나중에 구매 동기 해가지고 조절 변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구매 동기를 두 가지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하나는 실용적 구매 동기, 하나는 상징적 구매 동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알아두면 나중에 논문 쓸 때 조절 변수를 쓸 수가 있겠지. 상징적 혹은 가치 표현적 동기라고 관련이 된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 밑줄 인지적 관여, 감정적 관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지적 관여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실용적 동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감정적 관여는 뭐예요? 상징적 혹은 가치 표현적 동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동기를 쓸 때는 관여를 인지적 관여하고 감정적 관여로 나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인지적 관여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실용적 동기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실용적 동기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소비자가 브랜드를 선택할 때 제품의 실용적인 면을 크게 의식한다면 우리가 인지적 관여도가 높아집니다. 실용적인 면을 의식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감정적 관여 동그라미 치시고요. 커그니티브 영어로 커그니티브 그러면 인지적, 그 다음에 어펙티브 그러면 감정적 이런 얘기입니다. 감정적 동기는 쾌락적 혹은 상징적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랬어요. 쾌락적 혹은 상징적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소비자가 브랜드를 선택할 때 그 브랜드를 소비 사용함에 따라서 얼마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혹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점을 중요시한다면 감정적 관여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감정적 관여도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 연결을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얘기야. 근데 생각을 못했죠. 공부에서 남 안 줘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로렌트와 카퍼라는 관여도를 측정할 때 관여도의 정도만 측정해서는 안 되며 어떤 종류의 관여도인지를 측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네 가지 차원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했다. 그래서 동기는 두 가지로 우리가 관여도를 두 가지로 구분했지만 이 사람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측정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첫째는 제품의 중요성과 잘못된 선택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의 중요성. 그 다음에 잘못 선택을 할 가능성. 제품이 쾌락적 가치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능력. 소비자가 제품에 부여하는 상징적 가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앞에는 부정적, 잘못된, 네거티브 관점이고 그 밑에는 가치를 쾌락적 가치를 주고 그 다음에 상징적 가치를 주는 거니까 긍정적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관여도를 부정적 관여도와 긍정적 관여도로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어. 여기는 이 사람은 네 가지로 나눠서 했지만 이해하시겠죠? 자, 이와 같은 네 가지 차원들을 각각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각 차원의 관여도로 발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성 지각,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얘기죠. 거의 아까 앞에서 우리 점 찍어진 거에서 중요성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중요성에다가 그 다음에 잘못 선택을 할 가능성, 그 다음에 즐거움 가치 거기 쾌락 가치와 즐거움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상징적 가치 그래가지고 상징적 가치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거기 각각을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뭐뭐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뭐뭐를 잘못 선택한다는 것은 나에게 커다란 문제이다. 그렇죠? 뭐뭐를 잘못한 선택 가능성은 매우 높다. 뭐뭐는 내게 큰 즐거움을 준다.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뭐를 보고 그 사람을 진실로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척도를 이 사람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뭐예요? 관여도를 측정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표 2.2가 지금 소비 제품에 대한 관여도를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여성 정장부터 해가지고 세제까지 이 사람이 이제 물어봐서 207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4개 제품에 대한 관여도를 4가지 차원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이다. 예상대로 여성 정장과 브래지어는 모든 차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4가지 측면에서 전부 다 고관여로 나타났고 이런 얘기죠. 세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공 청소기는 부정적 결과의 중요성과 잘못 구입할 가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으나 즐거움 가치와 상징적 가치에서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세습비누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브랜드 컨셉, 그러면 기능적 브랜드 컨셉, 상징적 브랜드 컨셉 이런 것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조사를 해보면 기능적, 상징적이 다 높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적, 상징적이 다 낮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기능적 브랜드 컨셉이 높고, 어떤 거는 상징적 브랜드 컨셉이 높다. 근데 각각의 높은 걸 찾아내야 돼. 그걸 론을 해가지고 매니플레이션 체크, 조작적 점검을 해가지고 찾아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는데, 그러면 두 가지 측정 방법을 비교해 어느 게 더 낫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이콥스키의 PII는 비교적 유사한 20개의 항목들로 구성이 되는 데 비해서 로렌티안 카퍼러의 관여도 척도는 서로 다른 4개의 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이콥스키의 PII는 상대적으로 인지적 관여를 측정하는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20개의 항목들로 측정함으로써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자이콥스키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지? 그럼 신뢰성과 타당성이 뭔지를 모르면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 우리가 신뢰성과 타당성이라는 척도에 대한 문제예요. 척도가 신뢰할 만하냐, 신뢰할 만한 척도를 썼느냐, 아니면 타당한 척도를 썼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가지고 권총 사격하는 거 생각하면 돼요. 권총 사격하는 거. 요렇게 관역이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관역. 이렇게 관역이 있어요. 여기 뭐 이 사람이 여기서 엎드렸다 하겠죠.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 사람이 이렇게 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여기 관역이 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이 사람이 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군대 가서 우리 총을 사격을 해보면 이상해요. 예를 들면 30발씩 막 3발씩 먼저 쏜단 말이에요. 3발씩 쏘면 4개, 6발이 와 있는 경우가 있어. 그 누군가는 4개 여기다 쏜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니. 근데 이제 우리가 사격을 하면 처음에 이제 3발을 쏩니다. 그러니까 0점 조준을 한다고 해서 3발을 쏴봐가지고 그 3발이 어떻게 맞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그 조정을 한단 말이야. 위로 올리기도 하고 옆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런 조정을 한다고. 0점 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알이 이렇게 맞아있어. 이렇게 요걸 이제 우리가 탄착군이라고 하는데, 탄착군을 형성하고 있어 3발을 쐈는데, 그러면 이 총은 믿을만은 하지. 왜냐면 내가 쏘고자 하는 대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신뢰성이 있다 그래. 총이 신뢰성이 있다. 근데 내가 맞추고자 하는 건 여기잖아. 근데 내가 맞추고자 하는 거는 좀 거리가 있지. 그러니까 요거는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
이해하시겠죠? 파란색.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지 이렇게 이렇게 타착분 이렇게 형성되면 어찌됐든 여기 거리가 비슷한 거 보니까 내가 맞추려고 하는 거에 최대한 가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어. 그러면 요거는 타당성이 있지만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맞추려고 하는 이 관역에 가서 모여 있으면서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 초는 믿을만하기도 하고 내가 맞추려는 걸 정확하게 맞춘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었던 거야. 신뢰성이 있고. 그러니까 자이코프스키는 비슷비슷한 항목들로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항목들로 물어봤기 때문에 답들이 뭐야? 다 비슷한 데가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을 거야. 체크가 돼 있을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신뢰성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근데 로렌츠하고 카퍼러는 차원을 달리 했잖아. 당연히 차원을 달리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모일 리가 없지. 다른 걸 측정했는데 어떻게 같은 값이 나와? 같은 값이 나온 것이 우연인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타당성 측면에서 신뢰성 측면에서 좀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찌됐든 거기 보니까 자이코프스키의 PII는 상대적으로 인지적 관여를 측정하는 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지적 관여, 로렌트하고 카퍼러에 비교하면 그래서 인지적하고 감정적으로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부분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비슷한 것들로 물어봤기 때문에 신뢰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서 로렌트앤 카퍼러의 척도는 관여도를 여러 측면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어떤 면에서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 높게 혹은 낮게 관여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네 가지 측면이니까 이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측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네 하고 내가 분석하기 아주 좋은 거지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의 관여도가 어떤 차원에서 높은지 혹은 낮은지에 따라서 소비자 행동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중요성 정도는 포괄적 의사결정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의영향을 미치지만 즐거움의 가치는 포괄적 의사결정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가 뭐냐면 포괄적 의사결정을 알아야지. 우리 포괄적 의사결정이 뭐였어요? 우리 요 과정을 다 거치면 뭐라 그랬어? 포괄적 의사결정.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지적 관여도가 높으면 요 과정을 다 거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감정적 관여도가 높은 거는 쾌락적 이런 것들은 요 과정을 다 거치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저번에처럼. 이해하시겠어요? 말이 빠른가? 말이 빠른가? 좀 하시다. 이렇게 하나만 다 나가야 되나? 나도 그냥 발표시키면 되는데 1장 거기죠. 다음 주에 2장 발표돼. 방송교수님 다음 주, 그 다음 주 3장. 원래 대학원은 그렇게 해야 돼. 예, 우리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도 돼요. 우리 장인이 지금 이제 약간 치매가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계속 이제 통원 치료를 했는데 좀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 이제 어머니가 힘들게 하니까 결국 요양원에 보냈단 말이에요. 요양원에 보냈는데 이제 그 장모님은 혼자 계시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처갓집하고 저희 집하고 아파트 같은 동이에요. 라인만 달라. 그래서 바로 옆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이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장인어른이 계실 때는 그런 걸 못 느끼다가 이제 장인어른이 없으니까 혼자 계시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이제 딸 집을 많이 와보나. 딸 집에 와보니까 딸 집에 와도 딸도 혼자 있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요즘 계속 전화가 와요. 계속 전화가 오면서 아니 이 사람아 인생 별거 없네.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마소. 그렇게 힘들게 사는가? 그러면서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자주 올라오고 그냥 그 수업 있을 때만 가고 그러지 뭐 이렇게 밤늦게까지 토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그러냐고. 요즘 계속 전화가 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혼자 계시니까 그게 이제 딸한테서 그 모습이 투영이 되나 봐. 그래가지고 계속 전화가 와요. 이제 좀 마음이 안 됐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다 포기하고 올라가야 되나?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내 성질이 그러지 못해가지고. 제가 학부 수업보다 대학원 수업이 더 힘들어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